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김 부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삼성전자라고 해보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해요. 기본적으로는 연말 실적을 발표하고 또 상장사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정보는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배포하는 정보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몰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의 정보를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영자나 근로자죠. 삼성전자의 내부 임직원은 당연히 회사의 실적에 관심이 많겠죠.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면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올해 실적은 얼마나 나왔을까? 이 초미의 관심사겠죠. 정부, 이 세금 뜯어가야죠. 10조 이익 났어? 2조 내놔라. 관심 많겠죠. 이 사회단체, 아니 이익이 10조 나왔다는데 이 사회에 대한 환원, 기부는 얼마나 하는 거야? 기자들, 배포 자료 받아 써갖고 기사 팔아야죠. 여기 나오는 기존 주주나 잠재적 주주,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죠.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자들의 호감성 기사를 보고 사도 돼요. 애널리스트의 매수 리포트를 보고 사도 돼요. 친구가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사도 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이 실적도 참고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자들이 하는 말 마냥 믿으세요? 애널리스트가 사라고 하면 무조건 사실 거예요? 친구는요? 능력이 있는 친구인가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삼성전자 주주가 되기 전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실적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든지 안 사든지 의사결정을 하면 이 실적 정보, 재무 정보가 없었을 때보다 이 의사결정의 질,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무 정보 보는 거 공짜예요. 돈 주고 보는 거 아닙니다. 볼 줄 아셔야겠죠? 네. 지금부터 김 부장의 재무 정보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재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보시는 건데 나중에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하실 각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분석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이 김 부장을 만나보려고 해요. 만약에 김 부장의 재무 상태가 괜찮으면 사귀어 볼 의향이 있어요. 근데 영 현찮으면 주말에 뭐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아예 안 만나볼 생각이에요. 우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만나는데 돈만 따지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돈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시간이에요. 뭐 김 부장의 성격이나 취미 같은 건 나중에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김 부장이 이 회계 정보를 받은 거예요. 내 것도 김 부장한테 보내줘야겠죠? 예, 서로 교환해야죠. 일단 가계부를 이 친구가 보내왔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죠. 가계부는 돈 들어오면 입금, 돈 나가면 출금이에요. 연봉은 현금으로 받았을 테니까 1억 원, 그리고 생활비 3천만 원 썼을 테니까 출금, 예금, 현금 나갔으니까 2천만 원 마이너스, 주식 돈 주고 샀으니까 4천만 원 출금, 친척한테 대출했으니까 내 돈을 1천만 원 돈 나갔고요. 은행에서 4천만 원 돈을 꼬았네요.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줬겠죠?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1년 후에 남아있는 현금은 4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가계부한테. 첫 번째, 이 김 부장이 1년 동안 일해갖고 과연 얼마 남기는 것일까? 이익이 얼마일까요? 자, 가계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을 못 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김 부장, 자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부채는 얼마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이죠. 자본은 얼마예요? 야, 이거를 가계부한테 물어보면 가계부는 대답을 못합니다. 네, 가계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계부한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김 부장한테 다시 카톡을 보내야겠죠? 저기 가계부는 잘 받았는데요. 이걸로는 좀 모자라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도 보내주세요. 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손익계산서 보시면 연봉이 1억 원. 이게 수익이 되겠고요. 비용은 생활비가 되겠네요. 이익은요? 네, 수익에서 비용 빼면 7천만 원이에요. 형식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정보를 왜 보는지 가정을 했어요. 김 부장의 재무 현황이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예, 이 숫자. 이 숫자예요. 이 숫자, 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실 겁니다. 연봉 1억 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별로예요? 이거를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3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세요? 절대값도 중요한데 이 수익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김 부장의 소비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예, 1억 벌어서 3천만 원 쓰니까 30%예요, 30%. 우리 빙 선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대비 소비 지수는 70에서 80%라고 합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장부를 보니까. 버는 건 별로 없는데 쓰는 건 워낙 좋아해서 빚내서 쓴다는 얘기죠. 좀 아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0%는 넘기지 마십시오. 예,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은퇴 못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김 부장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잘 리뷰를 한번 해봤으니까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이 현금, 예금, 주식, 대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채는 은행 차입금 하나 있네요. 앞에 가계부에서 주식 4천만 원 샀는데 여기는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1년 동안은 4천만 원 산 거고 그다음에 누적치로는 8천만 원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금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자산은 1억 6천만 원, 부채는 7천만 원, 자본은 9천만 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세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생기세요? 예.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각자가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지금 부장이 아니고 직급이 부장이에요. 직급이 부장. 직급이. 회사마다 틀린데 한 15년 정도 직장을 다녔다고 한번 해보죠. 예, 어떤 회사는 10년, 어떤 회사는 20년 돼도 막 부장 안 달아주는데 평균 한 15년 정도면 대략 부장 직급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이 1억 6천만 원? 이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갚아야 될 돈도 7천이 있어요. 그걸 뺀 순수한 자본이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확실히 너무 적어요. 자산 항목을 또 보게 되면 현금, 예금, 주식, 대여금이에요. 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핵심 자산이 김 부장한테 없어요. 없습니다. 뭘까요? 네네. 부동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요. APT로 대표되는 집이 없어요. 이게 여기 중간에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주말에 만나볼 의향이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예. 만난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 돈 벌어서 그동안 다 어디다 갖다 쓰신 거예요? 주식해서 날렸을 수도 있고, 이 친척,
지인들한테 친구, 가족 돈 빌려주고 날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 김 부장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가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자기 집이 있었으면 자기 자산으로 들어왔을 텐데 이게 없잖아요. 자가가 아니에요. 전세가 아닌 것도 확실합니다. 전세금이 있으면 그 김 부장 자산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결론은 두 개 중에 하나다. 첫째, 보증금 없는 월세 살면 이 생활비에 월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엄찬, 엄마 찬스를 쓰는 거죠. 같이 살면서 뭐 부모님 돌봐드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 댁에 살면서. 그럼 아마 생활비에 월세도 없을 겁니다. 역시 이 추론도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추론이에요. 그냥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99%다. 자, 만약에 김 부장의 이 재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건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또 물어봐야 돼요. 연봉이 얼마세요? 집은 갖고 계세요? 등등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김 부장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친 사람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되게 무서운데 집 있다 그러면은 어디냐 물어봐갖고 주소 한번 불러보세요. 등본 떼어봐야 되고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 집 맞아? 집이 10억인데 담보대출이 막 12억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김 부장이니까 그나마도 만나서 물어볼 수 있지. 삼성전자에 가서 매출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까? 뭐 아마 상대도 안 해줄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인 공시를 하니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말이죠. 재무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근데 재무정보 공짜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갖고 뉴스만 보고 친구 말만 듣고 유튜브만 보고 삼성전자 주식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김 부장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해 보죠. 먼저 공통점은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김 부장도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상태표도 똑같아요. 김 부장도 삼성전자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이 유명한 공식이 성립되는 대차대 지표를 삼성전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차이점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의 자릿수 두 자리, 세 자리, 땡땡땡땡 네 자리 집어넣으면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자산이 1억 6천이다. 이건 너무 적죠. 너무 적죠. 이거를 16억, 160억, 1600억,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키우면 이거 기업이죠. 개념상으로는 단순한데 이 숫자가 커지면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생겨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10억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100억, 1000억, 1조, 100조 하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읊어도 머리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숫자를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항목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산이 현금, 예금, 주식, 대여금 뿐일 리가 없어요. 공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건물도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계장치 뭐 수십 대, 수천 대, 컴퓨터도 수십 대, 수천 대, 수만 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여기 이 표에 기재를 해줄까요? 그냥 단순하게 쭉 기재를 할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대로 묻고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비품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서 가르게 됩니다. 뭐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건 성격이 좀 틀리죠?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즉 항목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보통 한 장에서 두 장 내에서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이 항목을 이해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체계화했는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재무상태표는 대차가 일치하는 이 T자 장부라고 배웠는데 T자로 하게 되면 A4 용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글자가 너무 작게 보여요. 여기도 항목 적어주고 금액 적어주고 여기도 항목 적어주고 금액 적어주고 하다 보면은 A4 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T자 양식이 아니고 이 자산을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부채와 자본,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이 자산의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 아니고 위쪽이 자산, 아래쪽에 부채와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삼성전자의 자산의 합계가 얼마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4억 4,800만 원 정도네요. 아니 삼성전자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아니 뭐가 자산 합계가 4억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야 실망인데요. 김 부장보다 이게 조금 큰 수준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여기 단위를 먼저 보셔야죠. 모든 표에는 이렇게 숫자의 단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틀려요. 삼성전자는 워낙 크니까 100만 원 단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7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시백조만 치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예, 448조 정도다 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은 448조 정도다. 부채와 자본 총액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차가 일치하죠? 예, 같은 금액이에요. 김 부장이나 삼성전자나 원리는 같다. 단지 금액이 크죠. 단지 금액이 큰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되게 여러 가지죠. 예, 김 부장은 딱 4개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 자산 하나하나를 사온 순서 같은 거에 따라서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막 이렇게 말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슷비슷한 자산을 성격별로 묶어서 체계화를 해줬죠. 부채와 자본 쪽도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 즉 숲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항목 하나 어떤 나무인지 용어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김 부장의 사례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